영원, 삼성증권 다이렉트 IRP.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하는 등 6대 규제를 완화합니다. 재건축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주거 환경 개선 효과가 큰 재개발 사업을 유도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내 코인 시장을 둘러싼 공포 심리가 역대 세 번째 수준으로 커진 가운데 향후 코인 시장의 향방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각국의 규제로 더 이상의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하다는 상반된 분석이 나옵니다. 영세업체 난립과 불투명한 거래 정보로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을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9조 원 가까이 순매도했습니다. 28일 MSCI 반기 리뷰 발표일을 기점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동안 억제되었던 재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본격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주거정비 지수제를 폐지하고 신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해 2025년까지 1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임돈진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꺼낸 카드는 6가지. 먼저 폐지를 결정한 주거정비 지수제는 박원순 전 시장이 2015년 만든 제도로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 등을 까다롭게 규정해 재개발 추진에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주거정비 지수제가 사라지면 재개발 필요 지역 중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현재 14%에서 50%로 대폭 늘어납니다.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등도 재개발 추진에 힘을 보탤 방안입니다. 2015년 이후 신규 재개발 구역 지정이 단 한 건도 없었던 만큼 재개발 구역 발굴에도 나섭니다. 현재 지정된 재개발 구역으로 2025년까지는 연평균 12,000호가 공급 가능하지만 그 이후엔 입주 물량이 연 4,000호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분석입니다. 특히 재개발 해제 지역 70%가 집중돼 있는 동북, 서남권이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 방안으로 재개발을 통해 2025년까지 연평균 2만 6천 호, 총 13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오는 25년까지 총 24만 호 공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처럼 재개발 활성화에 나서는 건 지난 10년간 계속된 공급 억제 정책으로 서울시의 주택 수급 균형이 무너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공급 부족 여파로 지난 4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45%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시장 안정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불안은 야기될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밀고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공공주도 정비 사업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완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국토부에서 협조하지 않게 되면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물량들이 원활하게 공급하는데 나름대로 저해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규제 완화책 시행을 위해 10월까지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재개발 구역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지난 2018년의 폭락 사태가 또다시 나타난 게 아니냐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각국 정부 규제로 다시 회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과 아직도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전망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이더리움, 도지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8천만 원을 넘겼던 비트코인 가격은 4천만 원 선을 밑돌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가격이 크게 떨어진 배경으로는 미국과 중국 당국의 가상화폐 규제 움직임이 꼽힙니다. 중국 국무원은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 재무부도 $10,000 이상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기업은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과거 국내 당국 관계자들의 발언에 가상화폐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던 지난 2018년과 유사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근 상황이 2018년과 반드시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디지털 가상 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 변동성상의 위험을 나타내고 있다고는 볼 수 있고요. 정부 당국의 규제 요인에 의해서 가치에 상당한 훼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아직 상황을 속단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가상화폐의 거래 전후 가격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를 SOPR이라고 하는데 이는 1이 넘어갈 경우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수익을 얻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8년 당시 SOPR 지표는 점차 진폭이 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다 크게 떨어졌지만 현재 이 지표는 진폭을 좁혀나가고 있어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가상화폐 채굴자들이 채굴한 가상화폐를 판매하지 않고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아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근거로 꼽힙니다. 높은 확률로 아직은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전제 조건은 외부적인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큰 변동성이 있지만 올 연말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예정되어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5월엔 팔고 떠나라라는 증시 격언이 딱 들어맞는 5월이었습니다. 이달 들어 우리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가 끊이질 않았는데 5월 막바지에 접어든 요즘 매도세가 진정 국면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문형민 기자입니다.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은 이달에만 9조 원 가깝게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단 이틀을 제외하고 13거래일 동안 코스피에서 약 8조 4천억 원, 코스닥에서 5,600억 원가량을 매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외국인의 매도세가 다소 진정되는 분위기입니다. 순매도 규모를 점차 줄여나간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매도를 마치고 지난 25일 매수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26일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308억 원, 코스닥에서 10억 원 순매도하긴 했지만 이전 규모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또 공매도 재개 당일 7,500억 원에 달했던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 금액은 3주 만에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변곡점에 다다랐다고 내다보며 순매수로의 전환을 기대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120원대로 떨어지며 달러 약세 국면에 접어든 게 외국인의 매도세를 안정시킨 요인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금리도 많이 내리고 좀 많이 내린 상황들이어서 그러한 것들이 달러 약세를 반영하고 있는 거라고 하면 증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히려 조금 호재 쪽으로 좀. 뿐만 아니라 오는 28일 발효되는 MSCI 지수 변경 이슈가 해소됨에 따라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반전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발효일은 어차피 리밸런싱에만 반영을 하는 일회성 이슈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도에 대한 부분이 지속된다. 그렇게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발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외국인 수급을 면밀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데에는 입을 모았습니다. 외국인의 순매도 이어달리기가 끝나고 우리 증시가 다시 상승 동력을 얻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한국경제신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스트롱 코리아 포럼 2021이 오늘 개막했습니다. 올해는 에너지 기술의 미래를 묻다가 주제였는데 국내외 정부와 기업, 학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탄소 중립 시대 핵심 기술인 수소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양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소차, 수소발전소 등 미래 에너지로만 여겨졌던 수소는 이미 우리 일상 깊숙이 자리매김했습니다. 오는 2050년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1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를 둘러싼 세계 각국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강국 만들기 캠페인인 스트롱 코리아 포럼의 올해 주제는 수소 경제의 미래였습니다. 올해 포럼 주제는 미국과 유럽 각국이 기술 패권을 주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수소 기술입니다. 수소 산업에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독일 린데, 미국 플러그 파워, 영국 세레스 파워, 노르웨이 델 등 해외 기업의 핵심 경영진들이 올해 포럼에 모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참석한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정부는 수소를 자국 경제 성장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신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 실현을 위한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소경제를 기술 개발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수소 기술 개발 로드맵을 수립하여 향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기술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선 수소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시장 판도를 바꿀 관련 기술은 무엇인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지 지형 활용도가 낮기에 상대적으로 수소연료 전지 발전이 더욱 빠를 것이란 주장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02년 시작돼 올해로 20년째를 맞은 스트롱 코리아 포럼. 성큼 다가온 수소 경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휴대폰 판매점이 지급 가능한 추가 지원금 한도가 기존 15%에서 30%로 높아집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시지원금은 이 통사가 각 단말기별로 책정하는 것으로 휴대폰 구입 시 요금제 할인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받는 혜택입니다. 현재 이 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은 고객 유치를 위해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원금이 높아지면 7만 원대 요금제 기준 최대 4만 8천 원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수출과 수입 금액이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무역 수지 통계를 보면 지난달 수출 금액 지수는 1년 전보다 4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10년 3월 이후 11년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수입 금액 지수도 1년 전보다 34.1% 뛰면서 2010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출입 금액 지수가 크게 올랐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부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 개선세가 주춤해졌습니다. 5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실적 BSI는 88로 4월과 같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업황 BSI가 96을 유지했고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은 81로 1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중고차 살 때 막막하고 꺼려진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침수차를 속여 판다거나 허위 매물인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잘 따져볼 능력이 되지 않으면 손해보기 십상이죠.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요즘 이 완성차 업계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허용해달라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 업계는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며 대기업 진출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230만 대를 넘나들던 중고차 시장은 지난해 250만 대를 훌쩍 넘겼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중고차를 사고 파는 플랫폼들 또한 대거 늘어난 겁니다. 문제는 중고차 거래가 급증하면서 강매나 허위 매물 같은 부작용도 끊임없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60대 가장이 중고차 매매 사기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피해는 비단 자동차를 구매할 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요. 반대로 판매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 강 씨는 몇 해 전 중고차를 팔면서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현금으로 차값을 후하게 쳐주겠다는 한 중개상을 믿고 중고차를 팔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중개상은 차량 결함을 이유로 들며 자꾸 수리비를 청구한 겁니다. 이미 차량이 중개상에게 넘어간 상황에서 강 씨는 차 상태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었고 결국 소송을 걸겠다는 압박에 못 이겨 중개상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리비 명목으로 자그만치 차값의 20%나 되는 돈을 돌려준 겁니다. 지금까지 잘 타고 있었는데 말이죠.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차를 인수해 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미 다른 차로 구입했는데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지불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뭐 등속 조인트가 금 같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미 터보차저에 비용을 지불했는데 다시 갖고 올 수도 없어요. 이제.
갈수록 줄고 있다고는 하지만 중고차 관련 피해는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고차 시장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에 준하는 시장 개방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거라고 지적합니다. 경쟁이 결국 심화되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그 문제점들의 원인은 그 소비자들하고 결국에 판매자들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거래 투명성 문제, 판매되는 자동차의 품질 문제 등이 상당히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진출이 시장을 정화하기보단 시장 독점으로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올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중고차 업체들은 대기업 진출이 허용되면 이른바 물량 싹쓸이로 시장을 독점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소비자 피해 문제를 개선하고 동시에 국내 차 산업의 성장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임원식 기자입니다. 중고차 매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중고차 업계는 대기업 진출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도 가뜩이나 매매 물량 확보가 쉽지 않은데 대기업이 들어오면 더 힘들어질 거란 우려에서입니다. 나아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동반되는 차량 정비나 폐차 처리 등의 일감 또한 대기업의 몫이 될 거란 주장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고차를 장악을 하면 자기들이 애프터 서비스 같은 거 어디서 하겠어요? 직영 회사로 다 돌립니다. 그다음에 타이어, 하다못해 심지어 세차 썬팅 전부 다 저들 직영으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정비, 부분 정비, 폐차 예까지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 만치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5만 종사원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실직해야 되는 거죠.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려는 명분 또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사고 예방이 목적이라면 정부와 관계기관이 나서야지 왜 대기업에 맡기려 하는지 의문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장 독점에 따른 중고차값 인상이 신차 가격 상승을 부추기면서 또 다른 소비자 피해를 낳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영세한 기업들이 난무하면서 이른바 레몬 시장으로 전락한 지금의 시장 환경을 개선하려면 대기업 진출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 또한 강합니다. 지난 한 해 국내에서 거래된 중고차는 395만 2천여 대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신차 시장의 2배를 웃도는 규모로 전체 매출액 30조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판매 업체만 6천여 곳에 이르는데 그마저도 K카와 오토플러스, AJ셀카 정도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한 기업들입니다. 나날이 커지는 시장에 영세한 기업들이 우후죽순 불어나면서 물량 확보와 판매에만 급급하다 보니 품질 관리나 서비스는 늘 뒷전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소비자의 어떤 선택할 권리를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의 경쟁을 키우는 데 역점은 돼야지 지금은 중고차 업체들 밥그릇 챙길 상황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중고차를 판매 후에도 그 사후 그 보장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의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들 그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 같고요. 그런가 하면 중고차 시장을 단순 중개업이 아니라 미래 성장 산업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가적 산업으로 중요해진 만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미래차 제조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고시장은 단순하게 거래만 하는 시장이 아니고요. 수많은 그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라든가 또는 그 자기 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 불만 이런 것들이 전부 집적이 되고 그것을 다음에 자동차 신모델에 또 개선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다양한 어떤 정보를 산출하고 또 제공하는 중요한 그런 중고차 시장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를 놓고 첨예하게 다툴 게 아니라 소비자를 우선으로 신성장 산업으로 키우는 쪽으로 합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기업인들이 기분 좋고 활발하게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기업가 정신을 북돋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정 총리는 오늘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 중소기업인과 대화를 가진 자리에서 기업가 정신을 북돋는 일을 정치권과 정부에서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정 전 총리의 중소기업인 대화는 중소기업계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신경제, 산불 문제 등을 비롯한 최근의 현안에 대해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의 지분율이 높은 금호 고속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3년부터 6년간 총 1조 원을 투입해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 기반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은 질환별 환자 40만 명, 자발적 참여자 60만 명 등 100만 명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국가통합 바이오 데이터댐을 2028년까지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데이터 기반 정밀 의료가 바이오 헬스 미래를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되면서 미국과 영국, 중국 등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화력을 위한 대규모 투자 추진 중이라며 미래 정밀 의료 분야 글로벌 5대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 이 같은 계획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입니다. 자, 우리 증시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달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은 증권부 오민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장 살펴보면 보합권에서 좀 등락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좀 눈에 띄었던 종목이 제주 맥주로 한번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SK IT 이후에 좀 공모주들 이제 첫날 흐름을 좀 보면서 좀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제주 맥주는 좀 선방해주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제주 맥주가 상장을 했습니다. 네. 크래프트 맥주 전문 기업인 제주 맥주가 26일 오늘 코스닥에 상장을 한 건데요. 이 시장에 많은 관심이 쏠렸던 IPO 중에 하나입니다. 예. 지난 10일과 11일 진행된 기관 대상 수요 예측에서는 공모가 희망밴드의 최상단을 10% 초과한 3,200원의 공모가가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 13일과 14일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이 진행됐고요. 바로 오늘 상장을 한 겁니다. 예, 제주 맥주가 지금 조용하게 수요가 몰린 종목이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 제주 맥주에 대한 관심은 좀 뜨거운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SKIT가 공모가 대비 2배의 시초가는 달성했지만 예. 이후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공모주 시장의 열기가 식은 것 아니냐라는 관점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SKIT가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 그리고 상한가까지 가는 이른바 따상, 예. 거기에는 한참 못 미치면서 이후에 상장하는 제주 맥주에 관심이 몰린 겁니다. 제주 맥주와 SKIT를 동시에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이 제주 맥주로 상장 이후 어떤 전개를 보일지 살펴보면서 공모주 시장의 열기를 한번 점쳐보겠다라는 시장의 관심이 몰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만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진짜 좀 겁을 먹게 됐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제주 맥주 흐름만 보면은 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을 좀 짚어볼까요? 나쁘진 않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일단 제주 맥주의 시초가는 공모가인 3,200원보다 약 1.5배 오른 4,780원에 결정이 됐습니다. 예. 공모가의 2배에는 못 미친 겁니다. 다만 이후에 장중에는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25%까지 오르기도 했는데요. 장 마감을 앞두고는 상승폭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렇게 많이 빠진 줄은 몰랐네요. 네, 그래서 장 마감 이 다가오면서는 예. 2.5% 오르면서 4,900원의 종가를 결정받습니다. 예, 다소 그렇다면... 아쉬운 결정이죠. 예, 네. 그렇네요. 사실 상장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을 할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제 제주 맥주 어떤 회사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앵커님 혹시 맥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저는 사실 금요일에 이제 퇴근하고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하는 게 낙이었는데 요즘은 좀 못해서 아쉽죠. 이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 크래프트 맥주가 이 제주 맥주가 주력으로 생산하는 맥주인데요. 크래프트 맥주는 대기업에서 대량 생산되는 맥주가 아니라 개인이나 소규모 양조장에서 자체 개발한 제조법으로 만든 맥주를 말합니다. 이 흔히들 말하는 수제 맥주를 말하는 거죠. 과일 향이 나기도 하고요. 또 맥주의 원료가 되는 홉의 쓴맛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맥주마다 풍미가 다른데요. 이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수제 맥주를 좋아하는 게 이게 골라 먹는 재미도 있고 또 도수도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참 고르는 거에서 또 재미가 느껴지는 게 수제 맥주인데 제주 맥주가 이 크래프트 맥주 국내 1위인 줄은 또 몰랐던 부분입니다. 자, 제주 맥주가 이 크래프트 맥주에 특히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중에서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크래프트 맥주를 잘 배운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 제주 맥주는 2015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설립 다음 해에 크래프트 맥주의 본고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미국의 크래프트 맥주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습니다. 바로 브루클린 브루어리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과 제휴를 맺어서 기술적인 노하우를 많이 받아냈고요. 거기에 제주라는 브랜드를 입혀서 국내 1위까지 도약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미국 여행 갔을 때 이 브루클린 브루어리 투어를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와인 양조장처럼 이렇게 투어 관광객도 많이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제주 맥주가 브루클린 브루어리랑 또 협력을 해서 또 사업을 하는 회사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좀 기존 주류사들과는 좀 행보가 차별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제주라는 브랜드를 이용해서 홍보에 많은 이용을 했는데요. 제주라는 이미지 하면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오르세요? 좀 평화롭고 뭐 맥주 한잔 하고 싶고 이런 이미지죠. 그런 관광지 같은 이미지를 잘 활용했습니다. 이제 국내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과 또 외국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도 제주도에 대한 그런 낭만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주 맥주 측은 이 브랜드 로고를 제주도의 화산과 보리, 돌과 바람을 형상화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2017년 제품 출시 직후에는 제주도에서만 이 맥주를 즐길 수 있었는데요. 여행을 와서 마신 제주 맥주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25세에서 40세 사이의 젊은 고객층을 타깃으로 마케팅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마셔볼 수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제주도 가게 되면 또 한번 사서 마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주 맥주가 맥주만 만드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아까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양조장 투어 사업을 말하는 건데요. 2020년 연결 기준으로 제품별 매출 비중을 보시면 맥주 제품의 매출이 98.2%, 투어 매출이 1.8%를 차지합니다. 이 투어 매출은 제주도에 있는 맥주 양조장 투어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맥주를 마셔보고 또 어떻게 맥주가 만들어지는지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제주 맥주 측에서는 고객들이 맥주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확실히 이런 브루어리 투어가 괜찮다고 느낀 게 뭐 맥주 맛뿐만 아니라 이제 브랜드에서도 또 강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경쟁력 있는 마케팅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주류 회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장을 했습니다. 이후 행보 좀 어떻게 보여질까요? 일단 문혁기 제주맥주 대표이사는요.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R&D에 더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조장 설비와 인력 투자를 해서 국내 4대 맥주 회사로 자리 잡겠다 이런 포부인데요. 문 대표는 향후 글로벌 시장으로의 유통망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증권가에서는 지금 제주 맥주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증권가도 긍정적인 시각에서 제주 맥주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내 과세 체계가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변경이 되면서 또 무알콜 맥주 등 음료를 만들어 팔 수 있게 되고 이러한 규제들이 좀 풀리면서 사업 여건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주 맥주도 생산 규모를 많이 늘리고 있고요.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은 밀맥주 말고도 라거나 무알콜 시장까지 제품을 다양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뭐 업계에서도 그렇고 일단 적극적인 사업 확장을 좀 예고한 상황인데 혹시 이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재무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주 맥주는 지금 사업을 키우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는 적자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이 꾸준히 적자인 상황인데요. 다만
성장 단계의 기업이라는 점, 또 적자의 폭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지금 나와 있지만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실적이지만 그래도 개선세가 포착이 되고 있다는 점 또 짚어주셨고요. 또 상장 첫날인 만큼 앞으로의 성장을 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도 한번 넘어가 볼 텐데 또 좋은 전망이 나오는 기업 어디가 있을까요? 다음 종목으로는 CJ CGV를 가지고 왔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콘택트주가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이제 기지개를 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오늘 주가만 보면 CJ CGV가 또 크게 올라와준 하루였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타격을 받은 업종으로 또 분류되기도 하잖아요. 이 CJ CGV가 코로나 직후인 작년 1월 28일에는요. 종가를 기준으로 3만 원까지 깨졌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장에서 CJ CGV가 그 3만 원을 다시 회복한 건데요. 1년 4개월 만에 종가를 기준으로 다시 3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장에서 CJ CGV는요. 전거래일보다 7.94% 오른 3만 1,950원에 종가가 결정이 됐습니다. 예. 그동안은 백신 접종이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콘택트주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우려감도 있었지만요.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줄어들었고 또 백신 공급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본격적으로 주가가 회복되는 걸로 풀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백신 접종 기대가 커지면서 지금 영화 산업에 대한 기대가 좀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건 사실 영화가 재밌어야 사람들이 영화관을 가지 않습니까? 요즘에 또 재밌는 영화가 있습니까? 요즘 재미있는 영화로는 분노의 질주가 꼽힙니다. 이 분노의 질주가 큰 인기를 끌면서 영화관에는 손님들 발길이 끊어지지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 분노의 질주는 시리즈 영화입니다. 이번에는 더 얼티메이트라는 이름으로 지난주에 개봉을 했습니다. 오늘로 딱 개봉한 지 일주일째인데요. 벌써 누적 관객 수가 126만 명을 넘어서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말에는 매진이 이어지면서 자리도 별로 없다고 하네요. 그런가요? 제가 좀 트렌드에 뒤처져 있었는지 영화관을 안 봐서 그런 건지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저도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흥행작들이 나오면 그동안 이제 개봉을 미루거나 좀 이제 지지부진했던 작품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영화계에서도 좀 움직임이 있겠어요? 네, 이렇게 흥행작들이 나오면은 제작사에게는 또 좋은 소식이 되겠죠. 제작사는 이제는 영화를 개봉해도 되겠구나 이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걸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영화 개봉을 무한정 미루고 있던 제작사들도요. 예. 이제 하나둘씩 개봉을 서두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CJ CGV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국내 3대 극장인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중에서 영화관 운영 사업을 메인으로 상장한 기업은 CJ CGV가 유일하잖아요. 예. 주가 측면에서도 충분히 유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뭐 주가 측면 얘기를 하니까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전환사채 발행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이 부분 짚어보죠. 네, CJ CGV가 6월 8일에 3천억 원 규모로 영구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는 부채 비율이 1,413%로 상당한 수준인데요. 예. 이 전환사채 발행 후에는 692%로 줄어듭니다. 리스 부채를 제외하게 되면은 665%에서 326%로 감소될 예정입니다. 지금 뭐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가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전환사채 발행 또 그리고 흥행작들의 움직임으로 재무 개선 기대가 또 받고 있다는 점 CJ CGV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증권부 오민지 기자와 오늘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백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헤어스타일이 이번 주 들어 바뀐 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하셨습니까? 네, 뭐 좀 마음의 변심이 있는 거예요? 아, 약간 조금 새로운 마음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스타일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은? 조금 나이 들어 보인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네, 도와줘 BT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도와줘 BTS인데요. 일단 먼저 사진을 좀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곡 버터로 돌아온 BTS의 기자 간담회 모습인데요. BTS가 입은 옷이나 액세서리, 신발 등의 브랜드가 전부 다 루이비통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리더 RM 혹시 아시죠? 알죠? 예. 누군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래퍼 아닙니까, 래퍼? 네, 맞습니다. 근데 얼굴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리더 RM이 입은 자켓만 약 34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뭐 슈퍼스타들이 한번 자주 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한 그룹 전체가 루이비통으로 이렇게 입고 나오는 건 흔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BTS가 모두 다 루이비통 브랜드를 착용한 것은 BTS가 루이비통의 엠베서더이기 때문인데요. 엠베서더의 사전적인 정의는 기업이나 기관이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 고용하거나 임명한 사람인데 일종의 뭐 홍보대사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엠베서더들을 통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또 매출을 올리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 인종차별 논란까지 빚었던 명품 브랜드들이 이렇게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K-팝 스타들의 영향력도 좀 커진 상황입니다. 요즘 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이돌을 이렇게 영입할 정도로 홍보대사로 네. 그 정도로 루이비통의 위상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루이비통을 비롯한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제가 예전에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 그룹의 베르나로 아르노 회장이 세계 최고 부자 1위 자리에 등극을 했다고 합니다. 불과 14개월 만에 자산이 145%나 늘었는데 뭐 그간 아마존이나 테슬라, 구글, 페이스북 같은 미국 테크 기업이 좀 자리를 차지했던 1위 자리를 패션왕이 차지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뭐 테슬라와 아마존 CEO가 1, 2위를 다투곤 했었는데 네. 이제는 뭐 명품업체 CEO까지 이렇게 테크 기업들과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소비자들, 한국의 소비자들 특히 굉장히 좀 기여한 부분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해도 올해 명품 사랑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좀 뜨거웠습니다. 네. 지난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입 명품 업체 1위가 루이비통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루이비통 코리아의 매출이 지난해는 1조가 넘었고 계속해서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전체 루이비통 모의 헤네시 그룹의 매출 역시 올해 1분기에 지난해보다 30%가량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팬데믹 때문에 패션 산업 매출이 좀 부진할 줄 알았는데 정말 뭐 이 보복 소비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혹시 뭐 보복 소비 최근에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소비로 풀지 않기 때문에 그럼 뭘로 푸시나요? 그게 왜 궁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뭔가 궁금해서. 네, 저는 소비로 푸는데요. 사실 네. 뭐 지난해 초에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매출이 좀 급감을 했지만 회복도 빨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주가가 뭐 500유로를 넘기기도 했고요. 이후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보이는 모습인데요. 네. 전문가들은 뭐 1분기에 그랬던 것처럼 2분기, 3분기, 4분기 매출도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매출이 지난해보다 32% 증가한 591억 유로를 달성할 거라는 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아르노 회장이 1위를 차지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2019년 12월에 한 번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를 이기고 잠깐 1위 자리를 차지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에도 그렇고 몇 시간 만에 아마존 주가가 오르면서 바로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명품 시장 전반에서 성장세가 좀 계속되고 있고요. 또 백신 개발 등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수혜도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해 굉장히 올랐던 아마존 같은 테크 기업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는 점이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뭐 루이비통의 이런 성장에 우리 아시아, 특히 한국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다는 점이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네. 드는데 뭐 기여만 하지 마시고 LVMH 주식도 좀 뭐 통해서 수익도 네. 좀 걷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자, 백신이 아까워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혹시 맞을 사람 찾지 못해서 폐기되는 코로나19 백신 많은 거 아십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전 몰랐거든요. 네. 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한 명을 개봉을 하면요. 최대 10명이 맞을 수 있는데 이걸 6시간 안에 접종을 좀 다 마쳐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못한 남은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요. 백신이 아까워진 정부가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내놓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백신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하고 또 접종 예약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자녀 백신 예약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막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일단 내일 낮 1시부터 네이버는 검색창에 그리고 카카오는 카카오톡 하단에 있는 샵탭에서 자녀 백신을 좀 검색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을 통해서도 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후에 뭐 자녀 백신이 발생한 의료기관을 선택한 이후에 예약을 누르게 되면 당일 예약까지 좀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아시는 것처럼 2번 접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 백신으로 접종을 하게 되면 2차 접종은 자동으로 예약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부터 원래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건 이제 65세 이상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건 그러면 누구나 다 가서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일 예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 분들인데 뭐 저희는 해당 사항이 없죠. 그렇죠. 네. 또 본인 명의 스마트폰으로만 할 수가 있는데 가족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의 예약을 대신해 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어렵게 구해서 뭐 낭비되는 백신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백신 맞으면 인센티브도 준다면서요. 네, 어떤 바로- 것들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오늘 발표가 됐죠. 네. 오늘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7월부터 1차 백신 접종만으로도 공원이나 등산로 같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좀 벗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실내에 그 다중 이용 시설이나 또 종교 활동의 인원 제한도 좀 없어진다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차 접종만으로 이거 벗어도 될까요? 저는 뭐 제가 알기로는 2차 접종까지 다 끝내야 안전하다 그러는데. 네, 그런데 또 이렇게 2차 접종을 다 하고 나서도 또 감염이 되는 사례들도 있다는 것이 또 정부의 의견입니다. 그렇죠. 뭐 돌파 감염 사례가 있다고는 하는데 네. 뭐 돌파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백신 안 맞은 사람보다는 뭐 좀 그런 고통이나 이런 게 좀 덜하다고 하죠. 네. 전파도 안 된다고 하고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버티면 3,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기자의 회사 생활을 표현한 말 같기도 하고. 네. 어떤 그런데요? 얘기입니까? 예. 일단 뭐 버티면 큰 돈을 주는데 버티시겠습니까? 뭐든. 그럼요. 이 정도면 뭐 버텨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근데 좀 힘드실 겁니다. 8명이 모여서 14일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극한의 상금을 버티면 총 상금 4억 8천만 원을 나눠 갖게 되니까 1인당 뭐 3,500만 원씩 갖게 되는 건데 네. 뭐 제가 포함됐으면 사실 여기서 버티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뭐 극한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군 생활을 해본 사람으로서 아. 2주 정도 뭐 버티는 거 일도 아니지 않을까 아, 생각이 군대 드는데요. 얘기를 또 하시는군요. 네, 어떤 상황인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네.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 공간이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이런 밀폐된 공간에는 뭐 수세식 양변기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 변기를 사서 볼일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이런 변기나 또 물이나 이불, 라면 같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시중 가격의 100배가 되는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이렇게 지불한 비용은 최종 상금에서 좀 차감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굉장히 좀 가혹한 대결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런 걸 왜 하는 겁니까? 예능입니다. 바로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머니게임이라는 예능인데요. 편당 조회수가 700만 회가 넘는 것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좀 자극적인 설정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일단 제가 아까 100배가 넘는 가격으로 사야 된다고 했고 그게 상금에서 차감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누가 뭘 샀는지는 공개가 되지 않는 만큼 돈이 줄어들면서 출연자들끼리 좀 싸우기도 하고 욕설을 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다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네. 이 머니 게임 이 기자도 봤습니까? 네. 이게 그 어떤 걸 그 원작으로 하는지 웹툰입니다.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와, 저를 혹시나 당황하게 모르나 하려고 했는데. 일부러. 알겠습니다. 아니, 저도 아까 전에 우리 20대 FD들이 말해줘서 이제 알았는데 아, 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젊거든요. 좀 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돈이 걸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예민한 그런 반응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미성년자들도 이런 유튜브 콘텐츠니까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사실 근데 머니게임뿐만 아니고 최근에 유튜브에서 올라온 컨텐츠들이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는 멸치국수집 사건이 있었죠. 한 유튜버가 멸치국수집을 무단으로 촬영을 하고 육수에 맹물이 넣은 것 같다 이렇게 리뷰를 좀 남겼는데요. 이 보시는 것은 멸치국수집 사장님이 남기신 댓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물이 진하고 심심하다고 하면 모두 다 개인에게 맞춰주는데 이거를 뭐 해명을 하려고 댓글을 달았는데 계속해서 지우고 있다 좀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런데 이 유튜버는 전적이 또 있습니다. 간장게장집이 반찬을 좀 재소용한다는 그런 허위 의혹을 제기해서 그 게장집이 좀 폐업된 그런 사례들도 있죠. 예. 또 최근에는 한강 대학생 사건을 두고 무속인을 뭐 포함을 해가지고 또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기와
이미지와 수익을 위해서 도가 넘는 영상물을 올리는 상황인데 이런 콘텐츠가 문제가 될 경우에 처벌도 가능한가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는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그게 사실이든지 또 허위이든지 모두 다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 예. 또 가처분 신청을 하면 영상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머니게임의 사례처럼 자극적인 콘텐츠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 등의 이유로 규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본질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가 시장 안에서 각광받지 않고 좀 사라지로 두는 게 맞는데 이런 콘텐츠가 각광을 받는다면 시장 자체가 왜곡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다 자극적이고 또 선정적으로 가고 있는 유튜브 시장에 대해서도 이번을 계기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서운한 글로벌 뉴스입니다. 조금 전 마감한 중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미중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34% 오른 반면 선전 종합지수는 0.36%, 창업한 지수는 0.95% 하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는데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그레고리 믹스 위원장은 중국을 미국의 최대 위협으로 간주하고 중국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같은 대중국 문제를 포괄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국의 국제 영향력 강화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에는 미국의 제조업 투자 강화를 포함해서 무역 동맹국과의 협력과 중국 신장 지역 인권 문제 등을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에 대한 견제는 미국과 민주당과 공화당이 모두 찬성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금융과 부동산이 강세를 보인 반면 농산물 관련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소식입니다. 미국의 3월 주택 가격이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으면서 백악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날 미국의 3월 주택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13.2% 증가하면서 2005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미 지난달에도 12%나 오르면서 거품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주택 수요가 크게 증가했는데 코로나19 사태 속에 주택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는 집값 상승을 우려하면서 주택 시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을 둘러싼 논란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이날 마켓워치에는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에 대한 과장된 포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머스크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는 제목의 이 칼럼은 머스크의 과장하는 버릇은 대수롭지 않지만 자율주행만큼은 결과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칼럼은 머스크가 완전 자율주행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처럼 부풀려서 여러 차례 낙관적인 일정을 제시해왔고 현재의 오토파일럿 기술에 대해서도 과장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가 자사 운영체제인 윈도우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나델라 CEO는 이날 개최된 빌드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나와서 개발자와 크리에이터들에게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10년간 가장 중요한 윈도우 업데이트 중 하나를 조만간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CNBC는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가 크게 바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내일 5월 금융통합위원회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한은의 결정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노쇼 등으로 발생한 잔여 백신에 대해 네이버와 카카오톡으로 예약하고 당일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의 하원 증언이 예정돼 있는데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가운데 규제안에 대한 발언이 나올지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한 간부가 국내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로 자리를 옮기기 위해서 사직서를 낸 걸로 알려졌는데 논란이 일고 있죠. 그렇습니다. 가상화폐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이 무색하게도 막상 금융당국의 간부는 가상화폐에서 미래를 도모하겠다고 나섰는데 어쩐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가상화폐는 금감원이 직접 관리를 하지 않는 영역이니 재취업에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려고 그동안 제도권 편입을 안 시켰나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 혹시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이 좀 스쳐가긴 하는데 살펴보면 다주택자 집을 팔아라 이렇게 강조하던 정부 관료들이 끝끝내 2주택을 처분하지 않는다거나 집값 안정에 힘써야 할 LH 직원들이 정작 땅 투기에 최선봉에 섰던 사례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이미 상당수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있고 집을 고를 때는 투자를 같이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공직자도 예외는 아니겠죠. 정부가 이런 현실 자체를 부정한다면 아마 그 어떤 정책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힘들 겁니다. 뉴스플러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오로 만드는 새로운 라이프. 한번 보실래요?